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언제 가장 빛날까요? 풍족할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때일까요? 오늘은 한 아버지가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택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몰골로 날 보게 되면 과연 뭐라 할까? 오랜 세월 그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게 아버지 맞아? 왜 저렇게? 아휴, 이런 모습으로 집까지 오시다니. 돈이 있을 때는 따뜻했던 손길. 그러나 지금 눈앞에 선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는 가족의 마음을 시험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지혜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매일 아침 6시에 이 시간이 늘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제게 큰 격려가 되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뻐요. 늦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상마는 큰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홀로 지낸 탓인지 머리는 허연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고 무명 바지는 낡아서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며칠째 씻지 못한 흙먼지가 묻어 있어 누가 봐도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상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연출된 것임을 아무도 몰랐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상마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의 주인이었거든요. 그 건물을 매각하면서 받은 보상금이 무려 1,200억 원이었습니다. 상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키워온 자식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효자였던 자식들이 아버지가 거지꼴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일까요?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경계하는 표정이었다가 상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 아버지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상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곧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현우야. 여기 좀 나와봐. 며느리가 큰아들 현우를 부르자 곧 그가 나타났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구겨진 옷에 더러워진 얼굴, 그리고 초라한 보따리까지. 아버지, 왜 이런 꼴로 계세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신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상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며칠 머물 곳이 필요하다. 밖에서 자기가 힘들어서 말이다. 그 말에 현우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거부감이 역력했고 현우도 난처해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상만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반응을 마음속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현관 쪽으로 달려오다가 상만의 모습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운 할아버지가 왔어요. 냄새도 이상해요.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난처해했고 현우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상마는 손주를 향해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아이는 엄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좀 무서워 보이지? 할아버지가 씻지 못해서 냄새도 나는구나. 상만이 웃으며 말했지만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더욱 초조해하며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라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냉정해지고 있었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 말이 맞아요.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상마는 속으로 쓸쓸히 웃었어요. 예전에 돈이 있을 때는 명절마다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룻밤 머물 자리도 내어주지 않으려 하는군요. 그래, 너희들도 사정이 있겠지. 상만이 담담하게 말하자 현우는 조금 미안해했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는 아의 시계를 또 보며 재촉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일이라도 다시. 괜찮다. 이해한다. 상마는 보따리를 다시 어깨에 메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현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연락도 없이. 건물 매각하셨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그럼 돈은 어디 갔어요? 상마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현우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돈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사정이 있었단다. 돈이란 게 있을 때만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남기고 상마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혼자 걸어가며 상마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 시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실격이었어요. 거짓골의 아버지를 보고도 하룻밤 재워줄 마음조차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상마는 둘째 아들 현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느라 몸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에는 이슬이 배어 있었고 머리는 더욱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만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어제 큰아들에게서 받은 냉대가 오히려 각오를 다지게 해주었거든요. 현석의 집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현석의 아내 순이가 나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순이는 상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지 같은 행색의 노인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상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시아버지의 변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안에서 현석이 나왔습니다. 순이야, 누가 와? 아버지? 현석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도 건물 매각으로 큰 돈을 만졌다고 소문이 돌았던 아버지가 이런 꼴로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현석의 말에 상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현석아, 아버지가 며칠 머물 곳을 찾고 있단다. 밖에서 자니까 몸이 아프더구나. 그 말에 현석과 순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계속 풍겨나왔어요. 상만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돈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건물 매각하셨다면서요? 현석의 질문에 상만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기를 당했단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상만은 자식들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아버지가 무일푼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대해줄지 말이죠.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쩜 그런 일이.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현석이 직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고 현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지금 저희 집도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살기도 빠듯해요. 그때 집안에서 손주 지훈이가 달려나왔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상만의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냄새나요. 지훈의 말에 순이는 더욱 난처해했습니다. 상만은 손주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야. 알아보겠니?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예전에 깔끔한 옷을 입고 선물을 들고 오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현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점심 먹고 있어서.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순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저희 집이 좁아서 머무실 공간도 없고. 정말 죄송해요. 상만은 문틈으로 보이는 넓은 거실과 풍성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현석에게 전세금을 대어준 덕분에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하룻밤 재워줄 공간도 없다고 하는군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현석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상만은 마음속으로 두 번째 시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첫째와 다를 바 없었어요. 집안에서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상만의 배는 더욱 고파왔지만 아무도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현석아, 그럼 밥이라도 한 끼. 상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순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희도 딱 4 식구분만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쌀도 떨어져 가고. 현석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상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마음을 이미 다 읽어버렸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는 한 끼 식사도 아까워하는구나. 그래, 너희도 어렵겠지. 아버지가 이해한다. 상만이 돌아서려 하자 현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으세요? 건물 매각한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상만은 뒤돌아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현석아, 돈이란 건 물과 같아서 흘러가면 그만이란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상만은 집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가족들이 다시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만은 공복을 참으며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이제 막내딸 영희에게 가볼 차례였어요. 상만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막내딸 영희의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고 싶었거든요. 시장에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각종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튀김 가게에서는 바삭한 튀김 소리가 들려왔고 떡볶이 집에서는 매콤달콤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발그락거릴 뿐이었어요. 상만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장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초라한 그의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만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야?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만이 돌아보니 오랜 친구 만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중마고우였죠. 만수야. 상만이 조용히 인사하자 만수는 상만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그리고 초라한 보따리까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야, 내가 왜 이 꼴이야? 너 석 달 전에 건물 팔았다면서 1200억이나 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도 생선을 파는 아저씨도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상만은 재빨리 만수의 팔을 잡고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만수야, 목소리 좀 낮춰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어? 설마 도박이라도 한 거야? 만수의 눈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친구가 이런 꼴이 될 만한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상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쉿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야, 사실은 내가 지금 자식들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야. 뭐? 시험이라고? 만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만이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돈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니는 거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진짜 돈은 어디 있는 거야? 정말로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은행에 고이 잠들어 있지. 통장도 내 보따리 안에 들어 있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어. 상만이 보따리를 살짝 열어 보이자 만수는 정말로 은행 통장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제야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시험하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아? 가혹해? 나는 그냥 진짜 마음을 보고 싶을 뿐이야.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없으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상만의 말에 만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가 가. 요즘 자식들이 어떤지 나도 알거든.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아. 만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만수야, 너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나? 응. 내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야. 아들놈이 한 번도 안 왔더라고. 전화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걱정만 하더라니까.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만은 친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시험해 보는 거구나. 하지만 정말 힘들지 않아? 이틀째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며칠만 더 버텨보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만수는 상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친구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때? 큰아들이랑 둘째는? 둘 다 완전 실망이야. 하룻밤 재워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 거짓골의 아버지가 창피한가 봐.
상만의 말에 만수는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놈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효자 행세를 하더니. 그러게 말이야. 특히 큰아들 며느리는 정말 심했어. 손주까지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더라고. 상만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만수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내딸한테 가볼 참이야. 영희만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착했거든. 만수는 상만의 손을 잡았어요. 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야? 고마워, 만수야. 내가 내 속사정을 이해해줘서. 그때 만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그런데 진짜로 1200억이나 되는 거야? 동네 소문이라서 과장된 줄 알았는데. 상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1210억이야. 시중은행 특별계좌에 넣어뒀어. 으이구, 그 많은 돈을. 그럼 자식들이 나중에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이미 늦을 거야. 내 마음도 다 식어버렸으니까. 만수는 상만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친구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야,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내가 몰래 사줄게. 아무도 모르게. 만수가 상만을 반찬 가게로 데려가려 하자 상만이 손을 저었어요. 안 돼. 혹시라도 누가 볼지 몰라. 지금은 정말 거지처럼 행동해야 해. 그럼 어쩌려고? 계속 굶고 다닐 거야?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이틀 정도 더 참으면 돼. 영희까지 만나보고 나면 결정할 거야. 만수는 상만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만은 만수와 헤어진 후 막내딸 영희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희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상만은 걸어가면서 영희만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상만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큰아들 현우의 아내가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다른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요. 시아버님이 어제 저희 집에 나타났는데 완전 거짓골이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상만은 슈퍼마켓 담벼락 뒤에 숨어서 대화를 들었어요. 어머, 그 돈 많다던 시아버님이요? 맞아요. 건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완전 노숙자 같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옷도 너덜너덜하고. 주변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대요? 글쎄요, 사기당했다고 하던데.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말을 이어갔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저희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 분까지 모실 여유는 없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부담을 져요? 다른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상만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을 마치 골칫거리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진 걸까요? 아, 저도 의심스러워요. 혹시 숨겨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불쌍한 척하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에 상만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군요. 어머, 그럴 리가요. 그 나이에 그런 연기를 할까요? 요즘 노인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자식들 시험해 본다고 그런 짓 하는 분들도 있다던데. 며느리의 말이 정확히 상만의 의도를 맞췄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추측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설마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더 이상 상관 안 할 거예요. 현우도 그러기로 했고요. 상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험이 정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상마는 둘째 아들 현석의 아내 순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순이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순이가 상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순이야.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순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시아버지의 행색이 창피했거든요. 영희한테 가는 중이야. 아, 영희 언니한테요. 그런데 아버님, 정말 힘드시면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순이의 말에 상마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관이라. 네, 요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아, 그리고 무료 급식소도 있어요. 순이는 마치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상마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참고하마. 아버님, 저는 지훈이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럼 안녕히 가세요. 순이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지훈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더러워요?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가 신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상마는 혼자 남겨진 채 막막한 기분을 느꼈어요.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을 완전히 남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상가 건물 주인이었다는데. 이웃 아줌마가 다른 사람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저런 꼴로 다니는 사람이 무슨 건물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글쎄요, 사기라도 당했나 봐요. 아니면 도박이나. 사람들은 상만의 처지에 대해 각자 추측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상만은 이런 시선들을 감내하며 계속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며느리들의 냉대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험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영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상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희마저 다른 자식들과 같다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상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만이 영희의 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영희가 나타났어요. 영희는 상만의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영희의 반응은 두 형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만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전혀 꺼리는 기색 없이 반겼거든요. 상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희야, 아버지가 늦었구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꼴로? 어디서 주무셨어요?
영희는 아버지의 더러워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걱정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야,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지냈단다. 갈 곳이 없어서. 상만의 말에 영희는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아버지,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어서 들어오세요. 영희는 상만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상만은 오랜만에 진짜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제가 물부터 끓여드릴게요. 영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상만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는 낡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 상장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영희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상만은 물을 마시며 잠시 생각했어요. 영희에게도 같은 시험을 해봐야 했거든요. 영희야,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단다. 건물 매각 돈을 모두 잃어버렸어. 사기요? 아버지가?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일단 몸부터 추스리세요. 상만은 영희의 반응에 감동했어요. 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아버지 걱정을 먼저 했거든요. 영희야,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무일푼이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만은 계속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영희야, 아버지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 갈 곳이 없어서. 당연하죠.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뭘 그런 말씀을. 영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집이 좁다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너도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끼리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계시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영희의 아들 민수와 딸 미영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잠깐 놀랐지만 영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금세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도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상만은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희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목욕부터 하세요. 제가 옷도 준비해 드릴게요. 영희는 남편의 옷을 꺼내 상만에게 건넸어요. 비록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상만은 훨씬 나아 보였어요. 영희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내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얼마나 굶으셨어요? 상만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당연한 일인데요. 식사 후 영희는 상만을 위해 방을 정리해 줬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내일부터는 몸 추스리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봐요. 영희의 배려에 상만은 감동했어요. 다른 자식들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하지만 상만은 아직 영희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영희만은 정말 다른 자식이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펴 주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상마는 영희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영희야, 아버지가 정말 무일푼인데도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하죠. 영희의 말에 상마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만은 정말 다르다고. 진짜 효녀라고. 상만이 영희의 집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늘 정성을 다해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영희는 상만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어요. 상만이 며칠 굶어서 속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아버지, 죽 드세요. 소화에 좋을 거예요. 고맙다, 영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상만은 죽을 떠먹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희만은 정말 달랐지만 다른 자식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거든요.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형님들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형들? 네, 현우 오빠랑 현석 오빠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신데 모르고 계실까봐. 영희의 순수한 걱정에 상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이미 형들한테 갔었단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상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희에게 형들의 냉대를 말해도 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글쎄, 형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고 하더구나. 영희는 상만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설마 형님들이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나요? 상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요? 형님들이 그랬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 형제끼리. 영희야, 화내지 마라. 형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영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형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은 모셔야죠. 영희는 당장이라도 형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상만이 말렸습니다. 영희야,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지만 아버지. 영희야, 아버지 말 들어라. 형들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상만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상만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영희의 집에 머물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영희만은 정말 다른 자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상만은 보따리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2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을 영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더욱 정성스럽게 모실 것 같았지만 그것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손에는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고기 드셔요. 몸에 기운을 좀 내야죠. 영희야, 고기까지.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가끔은 드셔야죠. 사실 영희는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고기를 산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말이죠. 상마는 영희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마는 영희에게 물어봤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짐만 될 것 같은데. 영희는 젓가락을 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죠. 영희의 말에 상마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 우세요? 왜 우세요? 영희는 당황하며 상만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니야, 고마워서 그래.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날 밤 상만은 결심했어요. 영희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하지만 다른 자식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만은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상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영희야, 사실 아버지가 너를 속였다. 속이셨다고요? 영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상만이 통장을 영희에게 보여주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건물 매각 대금이야. 1210억 원이 그대로 들어있어.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왜 그런 거짓말을?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단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야.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형님들도? 응, 형들은 모른다. 너만 알려주는 거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현우의 아내가 시장에서 만수와 마주친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아직도 저희 집 앞을 서성거리더라고요. 이웃들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만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 상만이 겪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며 속이 상했거든요. 아줌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네.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거짓골로 다니면서요? 며느리는 만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진짜 1200억 매각 보상금 주인이에요. 저희 은행 단골 고객이거든요. 뭐라고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만수를 바라봤어요. 저는 제1은행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자주 저희 은행 특별실에 오셨어요. 매각 대금도 저희 은행에 예치하셨고요. 만수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정말로?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저런 행색으로 다니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며느리는 만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며느리는 현우에게 급히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정말로 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무슨 소리야? 현우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에서 은행 직원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정말로 1200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럼 왜 저런 꼴로 다니시는 거야? 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에 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실수한 거예요. 현우는 급히 둘째 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석아, 너 아버지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은행 직원이 증언했어. 전화 너머로 현석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럼 맞아.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거야. 형제는 급히 만나기로 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편 이 소문은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그 거지 같던 할아버지가 정말 부자였다면서? 맞아요.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해 줬대요. 그럼 왜 그런 꼴로 다니신 거야? 아무래도 자식들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상만의 의도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쫓아냈다면서? 어머, 그럼 완전히 망한 거네요. 부모 은혜를 잊고 그런 짓을 하다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곱지 않아졌어요. 현우와 현석은 이런 분위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현우와 현석은 급히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형, 우리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두 형제는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굴었는지 생각해 보니 부끄러웠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지? 영희한테 계실 거야. 영희만 받아들였으니까. 현석의 말에 현우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막내딸만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우리가 영희한테 가서 아버지께 사과드리자.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형제는 즉시 영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의 집 앞에 도착한 형제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리기가 무서웠습니다. 형, 정말 들어가야 할까?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현우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곧 영희가 나와 형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들, 왜 갑자기? 영희야, 아버지 계시지? 우리가 사과드리러 왔어. 영희는 형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어요. 혹시 아버지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응.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게 됐어. 현우의 말에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오빠들. 영희의 차가운 반응에 형제는 당황했어요. 영희야, 그래도 우리가 사과하면. 오빠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거짓골로 찾아갔는데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았잖아요. 영희의 말에 형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현석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상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우와 현석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깔끔하게 씻고
정돈된 모습의 아버지를 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상만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상만의 냉담한 어조에 형제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현석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보거라. 상만은 아들들을 내려다보며 차근차근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거짓골로 찾아갔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형편이 어렵다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도 재워드리지 않았습니다. 상만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현석아, 너는 어땠지? 아버지,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달라고 하셨는데도 거절했습니다. 현석의 고백에 상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뿐이냐? 너희 며느리들은 뭐라고 했지? 현우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며느리가 아버지를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말라고. 현석이 며느리는 복지관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료급식소도 있다고. 상만은 아들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사과하러 왔느냐?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서. 현우의 솔직한 대답에 상만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래.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과하러 온 거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정말 무일푼이었다면 계속 외면했을 거 아니냐? 상만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영희가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현석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어요. 하지만 상만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기회?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아느냐? 상만이 보따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유언장이세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다. 내 재산 1210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놨다. 상만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상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전 재산 1210억 원은 막내딸 영희에게만 상속한다. 형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머지 자식들인 현우와 현석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이들은 아버지가 어려울 때 외면했기 때문이다. 상만의 말에 현우가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석도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상만은 단호했어요. 후회? 너희들이 후회하는 건 돈 때문이지 아버지 때문이 아니다. 영희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래도 오빠들이니까. 영희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아버지 마음은 정해졌다. 상만은 영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영희야, 너만이 진짜 효녀였다. 아버지가 거짓골이어도 진심으로 받아줬잖니. 아버지, 너한테는 이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 현명하게 잘 쓰거라. 현우와 현석은 계속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상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나간다고 했다. 상만의 호통에 형제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고요. 진심? 돈이 없었다면 지금도 나를 외면했을 것들이 무슨 진심이냐? 상만의 말에 형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영희가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너무 상처받으셨어요. 영희야,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줘. 우리도 가족이잖아.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들이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오는 건 맞지 않아요. 결국 현우와 현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어요. 뒤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한다. 상만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이런 시험을 한 이유를 알겠느냐? 네, 아버지. 진짜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맞다. 돈이 있을 때만 좋아하는 자식과 없어도 변함없는 자식을 구별하고 싶었다.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가 가장 소중해요. 상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진짜 효녀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은 상처는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깊지만 또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약한 이를 짓밟는 힘이 아니라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눈빛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